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번에 보면은 이제 마케팅 조사에서 프로젝트를 조사 목적에 따라 이제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조사 문제와 관련된 마케팅 현황이나 시장 상황 등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황이나 시장 상황을 파악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옴니버스 인과 설문은 아니라는 게 좀 확실하죠. 그러면 이제 탐색이냐 기술이냐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보면은 자 여기서 파악한다. 현재 상황. 자, 현재 상황을 파악한다. 현재 시장 상황. 자, 우리가 일단은 정답은 기술적 조사인데, 자 그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기술이란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우리가 묘사한다는 의미로 보신다고 말씀드렸죠. 묘사. 현재 마케팅 상황이나 시장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이 어떠한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행동한다라는 걸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타이핑 쳐서 보고서화 시키는 거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60번에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나 시장 상황 나와 있죠. 마케팅 상황이나, 여기서 말한 건 마케팅 상황. 그래서 2번 기술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면은 소매점에서 카테고리 캡틴에 대한 이제 활용하는 이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카테고리 캡틴이 이제 활용하는 이유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카테고리 품목에 있어서 경쟁 납품 업체들이 있어요. 이들과 어떤 구매 협상을 노력을 생략을 합니다. 왜냐면 이걸 하게 되면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 비용들의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절감시키기 위해서고요.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에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 전반의 수익성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없으면은 결국 이익이 따라오지가 않죠. 즉, 고객이 제품을 구매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재고 품절의 방지를 통해서 연관된 손해의 회피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시킨다. 아무래도 재고 품절이 있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제품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판매 기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손해를 회피하거나 또는 서비스 수준을 상당히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설정하거나 촉진 활동 등의 위임을 통해서 해당 카테고리 관리에 부담을 감소시키는 거야. 혼자 다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리스크랑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위임을 해줘요. 해가지고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번 같은 경우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62번도 자주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자, 소매 가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EDLP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자, EDLP 한번 보겠습니다. 자, EDLP라는 건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고 해서 항시 저가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 항상 저가다.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 길 가다가 아이스크림 50% 할인. 1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품목 똑같아요. 자, 그런 경우는 다 EDLP에 속하는 제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상시 저가 전략은 매일매일 상품을 저가격에 판매하는 전략이다 라고 돼 있죠. 자, 맞죠. 자, 근데 또 하이로우라는 게 있어요. 자, 하이로우는요, 상황에 따라 가격을 높게 올릴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ADLP는 항상 낮지만은 하이로우는 상황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가, 저가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봅니다. 자, 하이로우 전략은 보통
때는 비싸게 팔다가 할인 시에 싸게 판다. 뭐 예를 들면 저런 거죠. 백화점에서 항상 비싸게 팔아요. 백화점 물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들 이제 바겐 세일하겠죠.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에 12월 달 들어가면 그렇죠? 어쨌든 팔아서 재고를 안 낭비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행성 있는 상품인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인은 상황이죠. 제품이 잘 안 팔리거나 하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때 쓰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EDLP 전략에서는 재고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반면에 하이로우는 높은 수준의 상품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상시 저가 제품은 어때요? 재고 회전율을 높인다. 즉 있는 제품 빨리빨리 소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50%까지 할인해갖고 물건 빨리 없애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저렴하네? 50%씩이나 사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고 하이로우는 수준 높은 상품 품질이나 어떤 퀄리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격이 얘네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로우일 때도 있지만 하이인 경우 그냥 하이가 아니죠. 여기서의 하이는요. 품질과 서비스와 가격이 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로우가 될 경우 저렴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말씀드렸죠. 상황에 따라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에 있어서는 다 하이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박인 세일하거나 빨리 물건을 처분해야 될 경우 내년 상품을 기대해서 나올 경우 빨리 한 달 동안 처분하려면 로우로 가는 거죠. 상황에 따라 간다. 맞죠? 상시 저가 전략은 매출 확대가 중요하다. EDLP는 그쵸 빨리 50%도 절감을 해서 그 50%도 나머지 50%도 건져야 되지만 하이로우 전략은 이익률이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5번이 되는데 상시 저가 전략은 백화점에서 주로 사용한다. 하이로우는 할인점에서 주로 사용한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EDLP는 뭐예요? 항상 저가라고 했어요. 항상 저가라고 하면 따로 광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360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주로 편의품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하이로우는 어때요? 계속 백화점 예를 했지만은 보통 때는 고품질, 고서비스, 고가격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박앤 세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팔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낮게 간다고 했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번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EDLP는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EDLP는 주로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우리 이제 할인마트, 할인마트 뭐 이마트 같은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로우 같은 경우는요. 백화점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평소 때는 고가의 제품을 유지하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낮출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슈퍼마켓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도 평소에 비싸게 파는 것도 있겠죠. 품목이. 근데 상황에 따라 낮출 수 있어요. 근데 할인마트는 어때요? 거의 1년 내내 365일 거의 그냥 품목마다 돌아가면서 다운을 시키죠. 결국 1년 내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EDLP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63번. 판매를 원하는 모든 사업자한테 개방되어 있는 온라인 시장 또는 마켓플레이스는 무엇이다라고 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들, 즉 공급자가 되겠죠. 이들한테는. 자,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 열려 있는 거야. 다 자기들이 다 사장님입니다. 온라인에서 사장님입니다. 그러면 일단 마켓이 일단 개방. 자, 문제 나와 있죠. 모든 사업자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거는 포털, 쇼핑하고 상관이 없죠. 소셜 커머스도 여기 상관이 없습니다. 오픈 마켓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상식적인 문제들 또 나오네요. 자, 64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서 분석해야 되는 환경 도구에서 미시적 환경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미시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기업이 통제가 가능한 것들, 쉽게 얘기하면 통제가 가능한 것들 얘기하고, 거시적인 환경은 좀 더 큰 의미에서 기업이 함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이런 문제가 쉬우면서도 요즘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자, 함부로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 자, 기술 등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통제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내부 환경인데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주나 중간상 또는 뭐다? 소비자와 관련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 정치적 환경. 이거는 뭐예요? 미시적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자, 거시적. 자, 요걸 쓸게요. 자, 외부 환경은요, 다른 말로 우리보다 거시적 환경. 그리고 내부 환경, 컨트롤 가능한 것은 미시적 환경.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보면은, 자, 2번 경제적 환경도 어떻습니까? 자, 정치, 경제 모두 거시적 환경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기술적인 환경도 역시 거시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환경. 함부로 기업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구매자, 즉 소비자죠. 기업이 만약에 우리가 타겟을 정했어요. 아, 이런 우리가 2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화장품을 개발을 했다. 그럼 얘는 우리 타겟이 되는 거야. 근데 했는데 매출도 오르지 않고 반응이 썰렁해. 안 좋아. 그럼 우리는 어때요? 빨리 피드백을 수정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너무 20대 학생한테 너무 비싸다. 그럼 30대 직장 여성들은 이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목표 시장을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내부 환경에서는 주로 통제된다. 그럼 우리가 정리를 어떻게 하냐? 아, 통제 가능해, 불가능이 되겠죠? 통제 불가능 요인. 얘는 통제 가능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우선 무슨 사회나 문화나 정치, 경제, 이렇게 큰 테두리에 있는 것들은 기업이 함부로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4번의 답이 5번 구매자 심리죠. 구매자들, 즉 소비자에 관련된 것들은 미시적인 환경으로서 기업이 통제가 가능한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5번 고객에 대한 인구 통계적 특성,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고객이 추구하는 혜택, 어떠한 액션, 이런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지문에 나와 있다시피 문제에서 보면 뭐예요? 고객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 인구 통계학적 특성 한번 나열해 볼까요?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어떤 나이나 흔히 말하는 연령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이나 어떤 경제력이나 취미나 결혼 유무나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기획을 할 때, 조사를 할 때 변수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특성이나 또는 라이프 스타일 또는 고객이 추구하는 혜택. 자, 지금 보니까 다 뭐예요? 고객에 대한 다 내용들, 정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재무에게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부 정보? 무슨 내부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케팅 조사 시스템 이거 너무 광범위합니다. 인텔리전스 시스템 말이 안 돼요. 자, 즉 이것도 역시 읽어보면 답이 나온 건데, 즉 소비자, 우리가 타겟을 한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예요. 그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65번에는 2번 고객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66번을 보면은 유통업체의 즉 중간상이 고객한테 적정 수량의 적정 상품을 적시에 제공한다. 그래서 자사의 재무적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적정 수량의 상품을 적시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정보든 상품도 고객이 원할 때 갖다 주면 분명히 유용하게 쓰여요. 아, 그럼 내가 정말 잘 사용했다, 잘 활용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고 비싸더라도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원할 때 쓰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고객들이 적시에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제품을 사게 됩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업으로서 재무적인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매출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과정은 뭐다? 상품을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 관리해가지고 적시에 배송을 시켜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대로 갖다 줬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상품 관리가 가장 가까운 답이 되겠습니다. 66번에 3번이 답이고요. 자, 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제품 수명주기 계속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수명주기 중에서 소매점들이 취급하는 상품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품목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있습니다. 자, 다양성이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시장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뭐다? 도입기라고 했죠. 처음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성장기. 이제 매출이 서서히 발생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정점에 다다르는 뭐다? 성숙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라인으로부터 삭제가 되는 쇠퇴기의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품목의 다양성이라고 힌트가 나왔네요. 품목이 다양해진다. 자, 기억나십니까? 도입기에는 시장에 처음 들어가면요. 제품이 어때요? 일단은 우리가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도입기에서는 광고 홍보비, 즉 프로모션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출이 없거나 극소수. 왜? 이때는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알고 와서 사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형 제품이 출시된다. 이때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아니죠. 처음 출시된 거니까. 예전에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어떻다고 했죠? 핸드폰은 처음에 전화하고 문자만 보내는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본형 제품이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기에 들어간다. 성장기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뭔가 뭐예요? 판매가 되기 시작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즉 매출이 발생했다. 매출 발생입니다. 발생. 자, 매출이 발생하니까 어때요? 나도 그럼 저 사업 한번 해볼까? 사람들이 즉 경쟁사가 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즉 경쟁사도 같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가 시장이 양분화되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숙기. 자, 성숙기에는 뭐예요? 이제 매출도 최고예요. 최고에 달합니다. 매출 최고죠. 최고. 경쟁도 어떻다? 포화 상태다. 경쟁도 포화. 그리고 뭐가 되느냐? 이제 기본형 제품에서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R&D 연구개발 통해서 많은 기능이 추가됩니다. 지금 핸드폰이 여러분들 영화 보고 메일 보내고 게임할 수 있듯이 지금 이런 시장이 바로 성숙기 상태인데 요게 되고요. 그리고 경쟁사의 고객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붙게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 즉 뭐다? 품목의 다양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이 있다 해서 뭐예요? 경쟁사의 고객을 끌어오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품목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거는 이때는 기본형이가 제품별로 없고 이때는 성장하고 있고 이때는 무너져가고 있고 요때 상품 품목을 넓히는 거예요. 넓혀가지고 경쟁사에 있는 A 회사에 있는 사람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바로 그 단계가 성숙기다. 그래서 6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 경로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볼게요. 자, 1번을 보면은 제품이 무겁고 부피가 크면 직접 경로가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제품의 단위 가치가 낮을수록 유통 경로는 길어진다.
그리고 신제품일수록 경로 길이는 길어진다. 제품이 표준화될수록 경로 길이는 길어진다. 재무 능력이 좋고 규모가 클수록 중간 상황한테 덜 의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시장에 이제 신제품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목적이 돼요. 왜? 하루에도 신제품 수십만 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인정받고 팔리기 시작하는 건 그 몇 개 안 돼요. 10손가락 꼽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사장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경로기는 짧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도입 단계의 신제품일수록 경로 길이는 짧아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길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짧다라는 건 뭐야? 즉, 만드는 곳에서 빨리 운송해서 소비자한테 빨리 가는 그 루트를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소비자들이 빨리 인지하고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럼 가장 옳지 않은 건 봤을 때 이제 3번이 되겠죠. 도입 단계일수록 경로의 길이는 짧아져야 된다. 69번 보겠습니다. 자, 특정 소매점에서 A 제품에 대해 가격 할인과 프리미엄 제공이라는 두 개의 판촉 전략을 한 달간 실행했다. 이때 카드로 A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20대, 30대, 40대.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인구 통계학적 변수로 봤을 때 나이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이때 각 판촉 활동의 연령대별 매출액 증감 효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때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자, 판촉 전략을 실행했는데 세대별로 나누고 증감 효과 차이를 분석한다고 했어요. 증감 효과. 증감 효과. 차이 분석. 차이 분석. 차이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우리가 이제 관측지 값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관측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그쵸? 관측지의 값에서, 즉, A와 B와 각각 값들이 있어요. 자, 이들 값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에 있어서 왜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그 이유가 있거든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나눠서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분산 분석이 됩니다. 그 차이를 분석하는 거. 그 차이. 갭이죠. 갭 분석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분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그리고 개별 브랜드, 브랜드 수식어, 자체 브랜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PB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 보겠습니다. 자, 기업 브랜드는 기업명이 브랜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패밀리는 여러 종류의 상품에 부착하는 브랜드. 뭐 패밀리가 가족이라는 뜻이니까 여러 종류의 상품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개별 브랜드. 한 가지 종류의 상품에만 부착되는 개별적으로 붙이는 것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식어는 말 그대로 수식을 해주는 건데 그것이 바로 브랜드 뒤에 붙어서 붙는 수식어. 그래서 그 브랜드를 빛나게 해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PB는 흔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데 주문자 제조 방식이 아닌 제조기업이 자체 제조한 상품에 부착한 브랜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조기업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제조기업이 자체적으로 했다? 자, 자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유통업체가 중간에 유통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통업체가 제조업체 브랜드 대신 자사의 브랜드를 붙입니다. 자, PB 말하는 흔히 PB는요. 유통업체가 브랜드 대신에 뭐예요? 자사. 바로 유통업체. 유통업체 자체에 브랜드를 붙여서 바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제조업체 만든 회사의 브랜드가 아닌 이 유통업체, 중간에서 유통하는 자체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제품 말한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마트나 가면은 무슨 뭐 라면이나 과자나 또 보면 또는 뭐 우리 저기 GS 편의점 가면 GS 해서 과자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과자들 봉지 과자 나온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체 브랜드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유통 과정이 아무래도 어때요? 단순화되고 되게 심플해져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어때요? 마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제품을 사게 되는 소비자의 가격이 낮아진다. 여러분도 아마 이건 보셨을 겁니다. 편의점에 가셔도요, 그냥 어느 대기업 브랜드의 똑같은 봉지가 던데 대기업 브랜드의 제품이 A예요. 근데 GS 같으니까 뭐 GS 마크 붙였어요. 근데 그 이제 회사가 이제 B인데 똑같은 소라 과자를 샀는데 얘는 일반 브랜드는 1,000원에 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얘는 같은 동일한 가격에 1,000원이지만 양이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거나 또는 900원에 양도 풍부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어떤 자기 조직 자체에서 만든 브랜드의 제품들은 양이 적어요. 그리고 유통 과정이 길잖아요. 수송 과정도 있고 보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셀 수밖에 없는데 이런 PB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빼요. 자신들이 다 관리를 하면서 과정을 코스를 줄여요. 거의 직매이처럼 줄입니다. 최대한 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마진을 당연히 줄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른 뭔가 내가 혜택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는 거죠.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은 뭐겠어요? 가격이 떨어지게 하는, 다운시키게 하는 것들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와 있는 그 70번의 뭐 기업 브랜드. 자, 한번 기억합니다. 자, 기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기업의, 기업명, 이름 자체가 브랜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다. 그 패밀리는 그 기업 제품이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내요. 한 가지만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각각의 종류의 상품에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런 거. 한 회사가 이렇게 있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A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각각의 브랜드 A 바 또는 뭐 B 바 이런 식으로 C 이렇게 바, D 이렇게 돼 있고 E 이렇게 돼 있고 각각에 하나씩 붙이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수식어. 이 브랜드를 되게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는 뭐다? 우리가 봉지가다 생각하면 돼요. 이런 멘트에 문제를 묻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브랜드가 뭐예요? 유통업체가 자기네 걸 사용함으로써 비용을 줄인다. 그 줄인 비용을 어떻게 한다? 상품으로 저렴하게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통 마케팅까지 해서 우리 상과목 내용을 다 풀어봤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푸시게 되면요. 점수도 잘 나오실 거고요. 특히 그 이론적인 부분들, 그 중요한 부분들은 그 교재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들만큼 다시 한번 보시고 시험 현장에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봅니다. 자, 우리 상과목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